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25개의 도시를 뽑아봤더니 11개가 거의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 대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워싱턴 DC, 그리고 시카고와 베이징, 런던 같은 도시들이 첨단 기술 자본의 상당 부분을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첨단 기술 기업이 글로벌 대도시들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도시의 중심, 그것도 세계적인 도시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도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관련 내용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프닝에서 이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몰린 도심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로 떠나봐야 되겠죠? 예, 그럼요. 예.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 본사는 주로 도심지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조하는 공장들은 또 교외에 많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또 기업들과 첨단 산업이 도심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그 말씀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원래 교수님 MS, 애플, 구글은 업종상 제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대도시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1970년대나 1980년대, 심지어 1990년대도 인텔, 애플, 구글과 같은 최첨단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기업들조차도요, 전부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교외 지역이 일단 싸고 그 부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교외로 가야지 해서 간 거군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워싱턴 주에 있는 레드먼드 근교에 본부를 뒀고요. 이게 교외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표적인 뭐 벤처 기업들 단지들, 처음에 이제 이런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단지들도 오스틴 근교에 있거나 아니면 보스턴 외곽 지역에 128번 도로쯤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다든가 다 외곽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이들 기업도 안 되겠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후세대에 해당되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뒤에 많은 벤처 기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도심 정 가운데서 창업을 하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업과 자본이 어쨌든 도심의 핵심 지역 이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인재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곳, 그곳에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은 어떤 산업이든 융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승훈 아나운서랑 저랑 게임 산업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제가 사장 되는 겁니까? 저도 공동사장으로 해서 둘이 게임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해서 소프트웨어는 잘 짤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 안에는 게임 음악도 필요하고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게임의 세계관을 그려주는 어떤 문학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기획자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외 지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 전문가, 홍보 전문가 이런 사람도 교외 지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도심에 살고 있거나 도심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와야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펌프질할 수 있는 많은 핵심 인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도심지에 있어야지만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어떤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 트렌드라든가 그냥 사람들의 기호, 그다음 유행 이런 게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빨리 바뀌는 것을 재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상품에 녹일 수 있는 거는 대도시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런 영어식 상투적인 표현 아세요? In the New York Minute. 인더 뉴욕 미닛. 뉴욕 시간. 그렇죠. 뉴욕 시간처럼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뜻이에요. 뉴욕에서는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우리도 교외 지역에서의 삶보다 대도시에서 삶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즘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도 공간적으로는 바로 이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감이 어느 정도는 오는데 우리가 막 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고 물건을 받고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도시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것도 당연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데 네네. 어느 투자 정보가 문서화되는 순간 그거는 올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아직 사람들의 입에서만 그거 어떻게 해볼까 논의됐을 때 그 사실을 먼저 캐치하는 게 훨씬 큰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담론을 나누는 공간 인근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네. 옆에 회사의 직원들이 야 다음 작품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회사 다음 작품 시작하는구나. 그럼 우리 회사가 저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들고 가야겠다든가 아니면 윗선끼리 만나서 야 니네 뭐 다른 거 하냐? 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하면서 미리 뭔가 거기에서 선을 대놓고 수주를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외 지역에 있다가 신문 공고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보의 속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도시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됐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도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요. 그러면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만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훨씬 산업적으로 발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참 특이한데요. 뭔가 새로운 영감이라든가 새로운 자극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도시의 어떤 핵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지원하는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서울에서 가장 이렇게 혁신이 많이 생기는 동네를 꼽으라면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는 어디를 꼽으세요? 서울에서? 이런 새로운 뭔가 트렌디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공간. MBC요. 인정. 예. 뭐 여기 상암도 그럴 수 있겠죠. 컨텐츠를 하는 곳이니까. 근데 요즘은 핫플레이스 그러면 성수동을 많이 꼽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K 컨텐츠의 본류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 새로운 뭔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수동만 있다고 과연 그 성수동이 붐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않죠. 주변의 많은 곳들이 성수동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1차적인 소비시장 역할 이런 걸 할 때 오히려 성수동 같은 곳에서 더 높은 혁신성이 발휘된다는 건데요. 그걸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인 산타페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두 배씩 증가할 때마다 도시 거주민들의 평균 혁신성은 15%씩 더 증가하고 그리고 생산성도 15%씩 더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도 15%씩 더 늘어난다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도시의 수용성이 커져야 되니까 도시의 면적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혁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도심지가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혁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도시 자체도 또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면서 수도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런 것도 분명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도시가 그냥 막연하게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요. 혁신을 일으키는 가장 코어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모여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 통계인데 미국 전역에서 벤처 자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지역, 그러니까 다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벤처 자본이 밀집돼서 절반 이상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정보의 속도, 빨리빨리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문서화되기 전에 그러려면은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갖춰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정보가 빠르게 돌고, 그러니까 선순환 같은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난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미국 전체 벤처 자본의 투자의 4분의 1 이상은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부동산 값이 굉장히 비싸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더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 일단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속도가 높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집중적인 도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 지역에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들이 생기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뭐냐 하면 엄청난 돈이 거기에 몰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돈이 몰려감으로 인해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55개의 대도시가 있거든요. 1등부터 55개까지 꼽으면요. 근데 여기에는 전 세계 인구의 7% 정도만 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다 합쳤을 때 40%가 여기에서 생겨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40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의 대도시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국가의 그런 큰 도시들이 있겠죠. 뭐 프랑스에선 파리라든가 영국에선 런던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 살고 있는 대도시 40개를 모으면 세계 인구의 18%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 GDP의 3분의 2가 여기서 나오고 특허 출원의 85%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이공계 쪽에서 배울 때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많이 배우는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20대 80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 사람들이 부의 8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 뭐 그게 어느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되더라고. 20대 80. 개미를 연구를 했더니 개미의 20%만 일하고 80%는 논대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개미 20%만 있으면 다 일을 할 것 같으니까 20%만 일하는 개미를 모아놨더니 그중에 또 80%는 또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20% 상위 20%가 전체 80% 부를 다 가져가고 있고 도시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그 한정된 도시에 너무 중요한 정보들, 너무 그 다음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형성되고 심지어 요즘은 하나가 더 얹어졌는데 이 너무나도 빠른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품 좋대. 야, 너 무슨 영상 봤어? 너 누구 알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알려지는 게 예전에는 뭐 시인스 해가지고 여기 몇 년 된 맛집입니다. 이제 그 로직이 통하는 게 아니라 한 3, 4개월 안에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크게 뭐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입소문만 나게끔 만들면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수의 몇몇 사람 또는 몇몇 모임들이 어마어마한 소득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한 40년 동안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을 살펴봤거든요. 최고 경영자. 여기에서는 스타트업의 최고 경영자도 있고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있고 놀라운 투자자들도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연봉은 지난 40년 동안 940% 이상 증가했거든요. 10배 가까이 증가한 거네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의 임금은 불과 10%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거의 안 오른 거네요. 40년 동안. 그렇죠. 오히려 떨어진 분야도 많아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1965년에는 최고 경영자의 평균 연봉이 직원 평균 연봉보다 이게 불과 20배 정도가 더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율이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됐느냐? 300배로 늘어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많은 그 일반적인 근로자, 노동자들도 네.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뭔가 추가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한 뭐 자신의 자산 상승 이것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요즘의 상황이에요. 요즘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추세는 더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 경제는 불편한 진실을 너무 많이 말하게 돼서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뭔가 큰 부가 창출됐으면 예. 그 부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프로젝트나 그 과업에 참여한 사람이 나눠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을 요구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지역에 가야지만 저 엄청난 부의 그 큰 파동에 같이 파도를 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네. 누군가들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상상이 초월하는 부동산 시세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혁신의 중심지에 있는 도심지에는 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 네. 예.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최근 2년 동안 드디어 이 통계들이 나오는 거가 아닌가 해서 제가 걱정되는 파트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 맨하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0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맨하튼의 그냥 아파트 중위 가격은 네. 불과 6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요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중요한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론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값 이런 통계가 있고 예. 서울 아파트 중위값 예. 이 통계가 있어요. 예. 그럼 이 통계가 뭐가 다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자, 그런데 이건 에피소드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아는 그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모 언론사 수습 기자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 혼나가지고 다시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혼났니? 했더니 자기가 이제 수습 기자인데 무슨 취재를 하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네. 뭐 취재할 게 있을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마침 그때쯤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 기사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걸 엑셀로 쭉 긁어가지고 엑셀 위에 있는 평균 버튼을 딱 누른 거죠.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수백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딱 됐다고 생각한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수백억 있어야 하나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그 문구로 네. 이제 기사를 쓰려고 있는 했는데 사람만이 국회의원 될 수 있다. 네, 뭐 식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데스크분한테 엄청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데스크분이 통계하고 언론은 제대로 들은 분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왜 그럼 그분이 혼을 냈느냐 그 수습 기자를 그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을 급격히 올린 특정 인물이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대한축구협회장을 지내셨던 예. 재산이 뭐 거의 조 단위에 해당되는 분이죠. 예. 그분이 포함되니까 평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특정 하나의 변수 때문에 값 때문에 평균 전체가 틀어져서 그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을 때는 평균을 하지 않고 중위값을 해요. 중위값은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딱 중간값.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해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을 일렬로 놓고 네.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빼고 그다음 낮은 거, 그다음 높은 거 빼고 하나씩 제거해서 그러다가 딱 가운데 남는 거. 한 가운데 남아 있는 거. 그게 중위값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아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전 대한축구협회장 같은 분은 바로 제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단의 대표성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맨하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0만 달러가 넘는데요. 예. 그런데 중위값은 불과 60만 달러다. 그럼 맨하튼에 어떤 아파트가 많다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가 많다. 엄청 비싼 아파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도시의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평균 가격이 높다는 건 그 동네에 아주 독특한 핫플레이스, 노른자위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통계적 시그널로 보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지난 2000년부터 코로나19 전까지 중위값과 평균값이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실패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이건 지켜가고 있네.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2부에서. 여기서 딱 끊으시네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나머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나운서 오승훈이 진행하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한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역시나 박정호. 자, 2부를 이제 가야 되는데 1부에서 너무 극적으로 끊으셔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첨단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왜 도심지를 선호하는지 얘기를 하다가 맨해튼 지역에서 아파트 평균과 중위 가격의 이 차이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편차가 너무 급격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과 중위값을 딱 같이 그리면 마치 한 선만 그려진 것처럼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이후부터 갑자기 두 갈래 무슨 더듬이처럼 쭉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간격이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뉴욕 맨하탄을 쫓아가는 느낌이다 이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런 어떤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만약에 굉장히 비싼 주거 단지라든가 그런 핫플레이스 형태들로 구성된 것에 부동산 시가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통계를 보면 진짜 많이 놀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 대도시의 부동산 가치를 다 합치면 대략 2조 9천억 달러 정도였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뉴욕 땅값이에요. 뉴욕 땅값이 2조 9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랑 똑같으냐 하면 세계 경제 규모 5위인 영국의 GDP하고 똑같아요. 아, 영국의 GDP랑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냥 땅값. 이걸 다 합치면 2조 8천억 달러인데 이게 세계 6위인 프랑스의 경제 규모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1년 내내 사고 판 그 가격을 다 합친 걸로 뉴욕 땅값 하나, 부동산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욕 땅 산다. 이 정도죠. 허망한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도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의 땅 다 합치면 땅값 다 합치면 이게 1조 4천억 정도 달러 됐는데 이 정도면 얼마가 되냐면 호주와 한국 경제 규모를 합친 거와 똑같아요. 경제 규모로 하면 또 GDP. 그렇습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라는 저 엄청난 땅에 대도시라고 하는 건 몇백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혁신 첨단 산업들이 몰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그 한정된 공간. 그 공간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산업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싶은 욕망, 그 안에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부동산 값을 그렇게 끌어올렸다 이건데 결국에 그렇다면 거기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집, 내가 자가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오르면 그냥 그거를 팔고 싶은 욕망도 생길 거고 그리고 임대해서 살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한정적인 공간 역할을 하는 곳이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4대문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 4대문 안에는 오래된 도시들이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등 네. 이런 데도 오래된 도시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는 옛날에 지어진 집 그러다 보니까 작고 높지 않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값 치러줄 테니 나한테 파시고 나가세요.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요구들도 맞습니다. 계속 있을 거고요. 맞아요. 네. 그런 한정된 정말 웬만한 나라보다 더 가치가 높은 그런 땅들은 그 땅을 저층으로 이용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게 굉장히 현금으로서 유혹이 될 만한 당근을 제시하고 내보내죠. 그리고 거기를 엄청난 뭐 마천루로 재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견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겠다. 운 좋게 그런 땅 팔고 기분 좋게 나가서 교외 지역에서 좋은 데서 살겠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내보면 이것도 그분들이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다시는 그 중심지로 본인이 못 들어가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허망한 건 내 자식들에게 그런 곳에서 살 기회를 내가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약간 뭐라 할까 걱정들 네. 이게 많은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지의 중심에 살고 있었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보면요. 미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교외 지역에 중산층 이하가 살고 있는 비중은 66%고요. 예. 도심지 내에서 중산층 이하가 사는 비율은 29%로 바뀌어버리죠. 이야,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네요. 예전에 그 우리 미국 드라마 보시면 예. 그런 거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일은 대도시 정 가운데 어딘가에 출퇴근하세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갖거나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 교외 지역에 있었어요. 네. 잔디 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창고에서 아빠는 집에 주말에 뭐 자동차도 고치고 하는. 미국 영화 보면 자주 나오는 맞아요. 그런 집들. 그런데 이제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외 지역에 안 살고 더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네트워크와 그 다음 프로젝트에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양식 자체가 다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다 특별히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이 그 교외 지역에 자꾸 밀려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중심지에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주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네. 거기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든 아니면 그 빈집에 누가 이제 들어가 살기 시작하냐면 예. 외국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은 사실 그 땅을 사서 막 갈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 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그 근무하러 오시는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일종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러 오는 전 세계 아주 높은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들 예. 또는 뭐 뉴욕 같으면 금융인들 뭐 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 네네. 뭐 휴스턴 같은 경우는 항공공학자들 예. 이런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던 회사의 3분의 1이 네. 창업자가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창업하러 샌프란시스코로 가야겠어. 거기가 네트워크도 좋고 자본도 쉽게 조달받을 수 있고 인력도 좋고 속도도 빠르니까 네.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이래서 오는 이민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싼 땅을 다시 내국인들끼리만 그 집 제가 살게요.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피스텔 제가 살게요. 그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자금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지역에는 모두 돈다발 들고 오게 되는 거고요. 또 법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법인 명의의 주거단지를 자기가 사놓는 거죠.
그래서 인력 유치할 때 줘야 되잖아요. 예. 인도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하셨다고요. 우리 샌프란시스코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집은 어디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11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글로벌 혁신, 뭐 벤처 투자 상위 25개 도시 안에 포함되는 네. 11개 도시에 전 세계의 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라든지 개발자들이 몰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원주민들은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더 가속화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이런 엄청난 핫플레이스 지역엔 그러면 정말 메어 터지게 바글바글 집 꽉꽉 채워서 네. 공실률 제로냐? 아니에요. 아, 빈집들이 있다고요? 예, 빈집이 있습니다. 네. 그 빈집을 저도 우연히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런던 공항에서 런던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네. 하이드파크라는 공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음. 근데 그 근처에 네. 만달린 오리엔탈 호텔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옆에 굉장히 멋스러운 글라스 타워라고 불리는 굉장히 높은 큰 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항상 비어 있어요. 늘 불이 꺼져 있고 뭐 그런 그렇죠. 거. 네. 그런데 거기 그 글라스 타워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네. 런던에서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720억이에요. 아파트 하나에 하나가요. 아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하나가요. 아니 건물인 줄 알았죠. 아파트 한 채가 7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아, 그 호텔 만달린 오리엔탈 호텔 옆에 있는 글라스 타워라는 게 아파트고 네. 아파트 중에 한 채 가격이 720억. 네. 예. 그러면 아니 그래서 너무 비싸서 공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세계적인 슈퍼 리치가 사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안 살아요? 저도 그들의 삶을 잘 몰라서 이해를 말까지 못했는데. 더 듣게 되는데 지금. 저도 그들의 삶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네.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슈퍼 리치는 1년에 런던에 한 달 정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원래 자기 메인 오피스와 사무소는 뉴욕인데 예. 런던 사무소에 가끔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원래는 런던 시내 특급 호텔에 뭐 스위트를 빌리든 거기서 자고 먹고 하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사면 내 집 같은 곳에서 사는 게 훨씬 우리가 체력 안배가 좋은 것이지 네. 특급 호텔의 스위트도 그래도 이게 남의 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호텔 가서 자면 호캉스인데. 아니,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네. 그래요.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네. 근데 그분들은 호텔 그런 스위트라도 장기간 투숙한 것보다 내 집이라는 걸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 달 사는기 위해서 집을 하나 더 사놓는 거예요. 11개월은 비워놔도 네. 한 달을 위해서 사둔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유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달만 살기 위해서라도 이 아파트를 사놓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집값이 계속 올라요. 내가 그동안 그 비싼 돈 내고 스위트 잡아가지고 숙박료로 냈던 돈을 다 합쳤더니 야, 이 근처에 그 스위트만한 웬만한 그 뭐랄까요? 펜트하우스 하나 사겠더라. 그러면 그걸 사놨으면 지금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에서만요, 네. 맨하튼에서만 아파트가 비어 있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안 사는 예. 아파트가 19,000채예요. 아니, 혹시. 네. 예. 우리나라도 여의도나 강남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들. 네.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공시를 만들어 놓은 집들도 있습니까? 불편하지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국제적인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종로 쪽이라든가 또는 국제 투자 회사가 많이 있는 여의도라든가 네. 이런 데는요. 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단지나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제일 높은 층은 펜트하우스라고 또 엄청나게 큰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평수는 사실 한 웬만한 아파트 한 3-4개 만들 수 있는 평수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매물들은 시중에 계속 안 나와요. 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누가 그렇게 오래 쓰지도 않는데도 많아요.
그냥 우리 아시아 헤드쿼터 회장 왔을 때 그때 한 달 동안 거기 잠깐 묵다 가시겠지 이런 용도도 있고 그리고 한국 지사장에게 그냥 한국 지사장으로 계실 때 쓰세요. 이런 목적도 있고 뭐 그런 목적인 거죠. 아 저는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거주 조사해서 이런 분들 네. 아파트 네. 세금 왕창 물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팔게끔 하든지 해서 네. 어쨌든 도심에서 밀려나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예. 펜트하우스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4개, 5개로 쪼개면 그럼 내채 생기는 네, 거죠. 내채가 생겨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달이나 2달 살고 싶다고 본인 집처럼 쓰고 싶다고 이걸 계속 1년 내내 보유하고 있다. 뭐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세금 왕창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다 그 생각을 하죠. 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서울에 뭔가를 더 짓기가 어려운데. 예.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뉴욕 타임즈에서 심층 보도한 게 있는데요. 네. 뉴욕에 있는 타임 워너 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층 조사를 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이 타임 워너 센터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세계적인 슈퍼 리치들이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거기에 빌딩의 일부 층이라든가 일부 거주 공간마저 사놓은 것으로 확인된 게 타임 워너 센터의 4분의 3 이상이 그렇게 사놓은 것 같다.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사놓은 게 아니라 이런 법인 명의로 추가적으로 사놓은 것까지 따져보면 엄청난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글로벌 어떻게 보면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의 공통점이고요. 법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법인 명의면은 세금도 상당히 줄일 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앞서 잠시 1부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트랙으로 특정 지역이 이렇게 높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 그런 흐름들이 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결국에 걱정이 되는 거는 도심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중산층들. 결국에는 중산층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빈곤층으로 계속 전락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점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해요. 이런 중산층들은 어떤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엄청난 자산가와 네. 중하층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 역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 통계를 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가정 중에 중산층 가정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65%였는데 40%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중산층만 물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뭐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국가의 재정 투여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도시 유지 비용, 국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도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교사, 간호사, 그다음에 경찰관, 소방관 네. 이런 분들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열거한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맨하탄의 그 초고가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죠. 네. 그럼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원거리에서 네.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3시간씩 걸려서라도 그렇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쉽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이미 우리나라도 그 수준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더 커져요. 출퇴근 그 엄청난 교통체증, 그것으로 인한 환경 오염 유인, 에너지 소모 유인, 우리가 내 그 주유비는 길에 정체하다가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 이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국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도시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가로 이어지고 있죠.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뭐요? 승자 독식. 맞습니다. 예. 네. 참 몇몇 도심지에서 부는 계속 쌓여가고 예. 거기에서 탈락하는 네. 이탈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중산층이 점점 빈곤층이 되어가는 이런 예. 모습. 그러니까 승자는 계속 부를 축적하고 더 부동산 값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자산으로 가진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예.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그럼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가장 크게 유도했던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압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욕, 런던, 베이징, 상하이, 도쿄 이런 데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추세가 나라의 불균형을 아까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의 그런 큰 도시들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겠죠. 네. 처음에 이런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집계하거나 통계를 조사했을 때는 네. 그냥 미국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로 통계를 많이 연구했어요.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불가피하게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선도적인 연구가 그쪽 동네를 가지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 안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와 유사한 게 최근에 확인되는 동네가 네. 베이징, 상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권이죠. 네. 뭄바이, 벵갈루루, 인도고요. 그다음에 모스크바, 공산국가까지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그래도 완화되거나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다라는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 독일에서도 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리버풀, 뭐 중동의 델아비브나 암만 다 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불편하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실 같아서 계속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 네. 멋진 불빛들이 낭만적으로만은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참 도시가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도 또 사랑할 수만은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엔진이에요. 예.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 말씀이 오늘 얘기에 모두 녹아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내용은 송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정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입니다. 우리 어릴 적 꿈엔 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내 집에서 앞마당도 있고 큰 강아지도 키우는 그런 꿈 가졌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